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먼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예,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를 만들어서 네. NH투자증권 이제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네. 전체 판매 금액은 5,146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러나 실제로는 아트리 파라다이스 등 비상장 기업이 사모사채에 투자를 한 사건입니다. 네. 이와 같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회수가 잘 됐으면 다행인데 네. 펀드 자금이 회수가 잘 안 돼서 네. 결국 작년 6월 18일에 환매 네. 중단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와 같이 펀드를 처음 설명한 것과 다르게 네. 운영한 것도 문제인데요. 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관련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네. 위조된 서류를 발송하는 등 심각한 위법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네. 처음부터 펀드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도 없이 음. 결성해서 판매한 것이 아니냐 네. 하여 분쟁 조정 신청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네. 최근 4월 6일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네. 그 신청 건수 중 2건에 대해서 네.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뭐 사안이 복잡해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100%를 반환하라고 한 뭐 이유나 근거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예, 100% 반환의 근거는 네. 민법 제109조 차고 취소입니다. 네. 예, 펀드 투자에서 이제 차고 취소의 법리는 네. 피닉스 펀드 사건이라고 불리는 네. 대법원 선고 2013다 49794 판결에서 처음 인정되었습니다. 네. 이후 라임이 무역금융펀드 사건이라든지 네. 뭐 이런 사건에서 분쟁조정 결정에서도 인용이 됐는데요. 네.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역시 라임 사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동일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고 취소 법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네. 법률 행위를 했는데 법률 행위 중요 부분에서 착오가 있게 된다면 그 법률 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 제9조 109조에서 네. 착오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네. 상품 설명서에서 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라고 기재돼 있고 고객들도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설명을 듣고서 투자를 했는데 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네. 고객으로서는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착오가 있었으므로 네. 민법 제109조에 따라서 취소가 되고 취소가 되면 이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계약이 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이를 모두 반환하라 그런 논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에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펀드의 판매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네. 펀드는 자산운용사, 여기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입니다. 네. 이런 자산운용사가 제조를 하고 판매는 이제 네. 판매사가 따로 있는데 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NH투자증권입니다. 네. 이것을 제조와 판매를 분리한다고 해서 재판 분리라고 하는데요. 네. 또한 자산운용사가 펀드 재산을 직접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네. 잘 관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펀드 재산을 엉뚱한 곳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88조는 네. 신탁회사랑 계약을 네. 체결해서 네. 외부기관인 신탁사에 펀드의 재산을 맡기도록 하는 한편 제247조에서 네. 신탁업자로 하여금 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펀드의 재산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자본시장법은 제238조에서 네. 펀드의 재산을 매일매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펀드는 수많은 자산을 취득했다 처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평가하도록 하는 거죠. 네. 이러한 경우 자산운용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네. 일반 사무관리회사라는 곳에 맡길 수도 있는데요.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에는 네. 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하나은행을 선임을 했었고 네. 펀드 재산을 평가하는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결국 NH투자증권이 이 네. 양사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네. 자신들도 물론 뭐 잘못을 했겠지만 네. 하나은행이나 예탁결제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게 L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 대해서 뭐 100% 반환은 하겠다고 하면서도 착오 취소는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러한 사태는 네. 자본시장법 제189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NH투자증권에서 아직 구체적인 법리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네. 자본시장법 제185조는 네. 판매사인 증권회사 그리고 제조사인 자산운용사 그 외에도 이제 네. 신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네.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네.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모두가 이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누구는 작은 잘못했거나 누구는 커다란 잘못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질 경우에는 네. 먼저 이제 관련된 금융기관 중 한 곳이 모두 배상을 하고 나면 다른 회사들한테 배상을 구상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자본시장법 제185조의 판매 규정은 네.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를 했고 네. 그래서 판매가 됐고 운용을 하였으나 근데 어떠한 자본시장법상 위반 사안이 있어가지고 네. 투자자한테 이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연대배상 책임을 하도록 네.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펀드 투자가 만약에 취소가 되게 되면 취소라는 거에는 이제 소급표가 있게 돼서 네. 처음부터 이제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NH투자증권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차고 취소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나은행이나 한국예탁결제원 반응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분쟁 조정은 일단 임의 조정이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100% 반환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네. 분쟁 조정 결정을 수용할지 아닐지는 나뉠 수 있습니다. 네. 형식적으로는 이제 분쟁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보상안에 따라서 또는 배상안에 따라서 네. 100% 반환을 한다. 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네.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이 자체안을 마련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네. 자본시장법 제185조가 적용되는 전제로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네. 이제 해당 규정이 적용되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은행과 네.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무관리회사로서 업무를 한 것이기라기보다는 네.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과의 사적인 계약에 따른 업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이제 신탁회사가 펀드의 운용에 대한 감시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NH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게 뭐 소송 결과 같은 거를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네.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네. 그건 사적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법 제185조가 적용되기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것은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해석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이제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일반 사무관리회사를 한 것은 네. 여기선 자본시장법상 의무라기보다는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과의 사적 계약에 의한 것 쪽으로 무게를 좀 실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펀드는 이제 그 신탁형 펀드에는 이렇게 되고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도 이제 신탁형 펀드에 해당해서 자본시장법 제185조가 적용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네. 이제 이러한 자산을 취득했다라는 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메일에는 이제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이제 올려달라고 했는데 네. 그 첨부 파일에는 실제로는 이제 공공기관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자산에 관한 첨부 파일이 들어간 것이 네.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탁결제원에서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이것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해배상 책임을 좀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이제 하나은행의 주장과 같이 네. 사모펀드라서 그 신탁업자한테 자본시장법상 펀드 감시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자본시장법상 규정에는 명확한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신탁법상 수탁자는 네. 기본적인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그 신탁업자로서의 업무를 네. 적절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선례가 없어서 네. 어느 쪽 주장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선례가 없다면 선례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